떴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조종사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고 어떻게 하면 조종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LCC에서 737 기장을 하고 있는 박상모 기장이라고 합니다. 항공대학교 운항학과를 졸업을 하고 공군에서 10년간 전투기를 몰다가 대형 항공사에서 8년간 부기장 생활을 하고 현재는 LCC에서 737 기장을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공군 ROTC를 가든지 아니면 공군 학사장교의 조종장학생, 조종특기 쪽으로 오는 이제 학사장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사가 세 가지 길이 있는 거구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책요원이라고 몇몇 예원을 빼고는 전부 다 비행교육에 입과를 시켜요.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전부 다 학생들을- 입과시키고 그다음에 ROTC는 자기의 대학 전공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공운항과니까 조종특기로 분류돼서 들어갔고 뭐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과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맞는 이제 특기들을 받아서 이제 지상 이거를 하죠. 그다음에 학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종사로 뽑기 위한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조종 관련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긴 하네요. 뭐 100% 유리하다고 뭐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력서 한 줄에 그래도 항공대학교 완벽한 매칭은 아니지만 그런 쪽의 의미. 나이 제한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케바케예요. 사업연면장을 따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 정책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이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정해놨는데 여기에도 이제 특채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는 이제 나이가 훅 올라가죠. 또 다른 질문이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일단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토익을 잘 보고 막 시험을 해서 뭐 문법을 잘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의 그런 관제사들과 어떤 상식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컨버세이션이 가능한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제 영어는 좀 달라요. 저는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전 세계에는 한 100가지 영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미국 사람하고 중동 사람하고 영어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1, 2, 3, 4, 5 뭐 이렇게 하는데 9은 그러면 이제 다른 거랑 발음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9어그라고 하고 3도 3가 아니라 발음 기호가 TRE예요. 트리.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게끔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전 세계가 내 맘대로 영어를 해봐야 그 사람이랑 안 통해. 조종사들하고 관제사를 위한 국가 영어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의 4등급 이상을 맞아야 되고 저는 6등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체력적인 게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민항기에서는 지구력이라고 좀 저는 생각해요. 예, 지구력. 왜냐하면 이제 비행 시간도 길 수도 있고 거기서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평상시에 좀 이렇게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미 생활로 뭐 이제 뭐 탁구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군에서 이제 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비행을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비행의 꿈을 좀 나중에 꾸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 LCC가 활성화되면서 좀 취업의 문이 넓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꿈꾸고 국내에도 이제 교육기관들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에서 복무하는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비행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도 이제 비행을 했지만은 그때 그걸 배워서 그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대형 항공사로 이제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분들은 어떤 그런 최소한의 리퀘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돈을 쓰면서 이제 그걸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자동차 면허를 딸 때도 학원에서 뭐 얼마 이상 수업을 하고 뭐 이걸 주행을 얼마를 더 하고 뭐 이런 최소한의 그런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항공법에도 이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 채울 때까지의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부기장이 되려면 이제 계기 사업용 면장이 필요해요. 그걸 따기 위해서는 비행을 최소한 한 200에서 250시간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행기도 빌려야 되죠. 교관도 빌려야 되죠. 보통 요거를 순수하게 따는 데만 해도 한 4, 5천만 원. 근데 그거를 또 해외에 나가서 한다 그러면 체류비까지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억대까지 들어가는 걸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면허를 따는 거고, 지금 이제 항공사마다 그거는 정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항공사는 250시간을 뽑기도 하고, 어떤 항공사는 300시간,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의 항공사는 1000시간을 이제 리미트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시간을 채우려면 자기가 또 돈 내고 비행기 빌려가지고 계속 타야 되는 거죠.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려요? 국내에서 하는 게 약간 싸긴 한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씨, 안 할 수 있는 날씨, 뭐 비도 오고 막 태풍도 오고 장마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사막지대를 가면 거긴 날씨가 맨날 쨍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을 맨날 할 수 있어요. 예. 대신 이제 교육비가 비싼데 거기 기간이 짧고 여기는 교육비는 약간 싼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사업연면장까지 따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 있고요. 한국에서는 1년이 훌쩍 넘어가죠. 딴다고 다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진짜 문제. 근데 요즘에 참 걱정인 게 아시겠지만 지금 뭐 어저께 이제 공시자료 났지만은 LCC들이 다 적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외형 확장이 끝났다. 그러면 그쵸. 취업 시장이 당연히 경색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까지는 LCC의 항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그 확장성, 그다음에 또 몇몇 또 기장님들은 또 이렇게 중국으로 진출하시고 뭐 이런 공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취업 시장이 넓어졌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취업문이 살살 닫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이제 무슨 돈으로 이제 이걸 교육하냐 이거죠. 사회 초년생들이면 결국에는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가요. 근데 갔다 와서 취업은 안 돼요. 이제 이게 좀 앞으로의 좀 시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걱정스러워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사업용 면장이 있는 사람이 약 500에서 600명 정도가 배출이 돼요. 한국인만. 근데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야 한 200? 나머지 분들은 내년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이분들이 그래도 해외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베트남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이나 이런 항공사들로 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영원히 거기 계실 건 아니잖아요. 오시는 거에 대한 또 취업문이 어떨 것이냐, 거기에서 비행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아직 뭐 그건 회사마다 정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장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종 행위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나는 그 능력을 무시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기간 안에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각이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극한으로 몰아갔을 때 어떻게 하고 나느냐 이런 것들 극복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 아들은 다 잘할 것 같고 뭐 하고 해서 시작은 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나 조종사 할래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노후자금 딱 꺼내서 나 시작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이 좀 항공이나 이런 데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이 시뮬레이터라든지 해서 비행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좀 해보고 좀 이해를 하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좀만 공부하면 뭐 비행 이론이라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요즘에도 이제 서울 시내에도 시뮬레이터 운영하는 이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시뮬레이터 좀 빌려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되는지를 좀 검증, 자기 검증. 그게 쉽지 않지. 내가 어느 정도의 감각과 타고난 게 있는지를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그런 또 사설 업체 같은 데 교관님들도 계시니까 다 돈이잖아. 근데 나중에 매덕 드리는 것보다 그거 드리는 게 나아요. 일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행위예요. 이제 일단 스캐닝이 돼야 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과거의 상황이 이랬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땠는지 예상까지 해가면서 이런 모든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공중 전투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적기를 만났을 때 더 좋은 기동을 해서 에너지를 잘 아껴가지고 얘 꼬리를 물어서 기총을 빠바방 쏴서 끝내버리는 이게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이제 민항은 좀 컨셉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최소한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이상은 해줘야 돼요.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시하는 거, 민항에서 중요시하는 건 이제 비상처치와 관련된 것들을 중요시한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훅 나와요. 비상 상황일 때. 평상시에서 뭐 이런 비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열심히 암기하고 잘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엔진 하나 꺼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컨트롤 성능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자기가 극복해가지고 이 수많은 승객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내려야 되는 이 맥락에서의 퍼포먼스. 그걸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할까 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검을 미리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 신체 검사를 하는 서울 시내 병원들이 있어요. 서칭해 보시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저희 일종을 따야 되니까 뭐 시작했는데 나중에 신검에서 툭 걸려가지고 안 되면 그 신검 받으러 가서 받으면 돼요? 그렇죠. 받으면 돼요. 그냥 돈 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먼저 어느 정도의 이런 검증들을 해놓고 큰 돈을 투자하시는 게 낫다. 비연비행은 항공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세후?
비연비행은 한국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